조선야화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옛날 한 마을에 덕수라는 똘똘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덕수는 박현감 댁에서 머슴살이를 하고 있었는데요. 부침성 좋고 일 잘하는 덕수는 많은 귀염을 받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박현감은 물론이고 촌장과 농부들이 한자리에 모여 앉아 회의하고 있었습니다. 최근 경작할 땅을 두고 경계가 잘못 그어진 탓에 이웃끼리 큰 다툼이 벌어졌기 때문이었죠. 고성의 오가구 농부들은 얼굴을 붉히며 답답한 듯 가슴팍을 두들겼습니다. 아니 그게 왜 자네 땅이야? 엄연히 우리 땅인데 날강도도 아니고 갑자기 자기 땅이라는 거야. 보소 김씨, 내가 이 마을에서 쟁기질한 지 30년이 넘었어. 그러면 내가 더 잘하겠어? 아니면 김씨가 더 잘하겠어? 어허, 왜들 그랴? 진정들여. 박현감은 이마를 짚으며 수심에 잠겼습니다. 이러다가는 정말 크게 싸움이 날 판이었기 때문입니다. 박현감은 과거 기록된 문서를 훑어보면서 기준을 잡으려 했지만 세월로 지형이 바뀐 바람에 영 쉽지 않았습니다. 큰일이구나. 내가 기준을 잡아줘야 할 텐데. 이 오래된 기록들이 불분명하니 어디서부터 바로잡아야 할지 모르겠구나. 박현감이 그렇게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박현감의 시중을 들기 위해 따라온 덕수는 농부들의 말다툼을 유심히 듣고는 가만히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는 박현감에게 슬쩍 몸을 기울여서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나으리, 제가 감히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무엇냐? 배고파도 좀 참거라. 회의가 길어질 것 같다. 그것이 아닙니다요. 농작지 경계에 관해서 말씀 좀 올리고 싶습니다. 경작지 말이냐? 내가 예, 나으리. 오냐? 어디 한번 드러나 보자꾸나. 박현감이 허락하자 덕수는 눈을 반짝이며 설명하였습니다. 예전에 비가 많이 와서 홍수가 났을 때 흙이 흘러내리며 경계석들이 엉망이 된 것을 기억하십니까? 원래의 경계를 확인하려면 그 흙을 파서 당시의 뿌리 깊은 나무와 강줄기를 기준으로 경계를 다시 정하면 어떨까요? 그럼 경작지 경계를 명확히 그릴 수 있을 것입니다. 박현감은 덕수의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경계가 모호해진 이유는 홍수로 인해 경계석들이 이동했기 때문인데 덕수는 이를 정확히 지적한 것입니다. 이거 참 내가 그리 생각할 줄은 몰랐구나. 맞다. 그 방법이 통할 수 있겠구나. 참으로 기발한 생각이다. 박현감은 손뼉을 치면서 기뻐했습니다. 농부들과 촌장도 이러한 해결책에 적극적으로 찬성하였지요. 박현감은 덕수의 총명함에 크게 감탄하였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하루는 덕수가 마당을 쓸다가 바닥에 무언가를 그리면서 한참을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이봐라, 덕수야. 마당을 쓸다 말고 못하고 있는 게냐? 아이고, 별거 아닙니다요. 쇳내가 그만 일하다가 말고 쓸데없는 것에 정신이 팔리고 말았습니다. 덕수는 살짝 당황하며 황급히 빗자루를 고쳐잡았습니다. 그런데 덕수의 발 한켠에 한자 구절이 적혀 있는 것입니다. 이에 깜짝 놀란 박현감이 두 눈을 크게 치켜떴습니다. 아니, 이건 또 뭐냐? 죄송합니다요. 아니다, 혼내는 것이 아니다. 너는 이게 무슨 뜻인지 알고 있는 게냐? 내가 쓴 것이냐? 예, 나으리. 대학에서 나온 구절입니다요. 대학? 내가 어찌 이 책을 아느냐? 이건 제왕학의 기본서 중 하나인데 이런 걸 내가 알고 있다는 것이냐? 서당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귀동량으로 좀 배웠을 뿐입니다요. 고작 귀동량으로 문자를 익혔다고? 그러면 이 구절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 것이냐? 수기아닌이란 구절입니다요. 그런데
이 구절이 왜 스스로를 다스리는 것이 남을 편안하게 한다는 뜻인지 제가 완전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수기야니는 참으로 깊은 뜻을 가지고 있지. 이는 대학에서도 매우 중요한 가르침인데 자신을 먼저 갈고 닦아야 비로소 남을 편안하게 다스릴 수 있다는 뜻이란다. 즉, 나 자신이 먼저 올바르고 강건해야 백성들을 제대로 다스릴 수 있다는 말이지. 덕수는 박현감의 설명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깨달은 듯한 표정을 짓습니다. 이에 박현감은 덕수의 명석한 두뇌에 다시 한번 더 감탄했습니다. 덕수는 평범한 다른 무지랭이 노비들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이에 박현감은 아주 본격적으로 덕수에게 글을 가르치고 공부를 시켰습니다. 그렇게 덕수가 성년이 될 즈음에는 과거 시험을 보러 가는 선비들만큼이나 학식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덕수도 공부가 썩 즐거웠기에 열심히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덕수는 박현감에게 마지막까지 모든 학문을 배울 수 없었습니다. 추운 겨울을 넘기지 못하고 박현감이 노안으로 숨을 거뒀기 때문입니다. 초상집이 된 박현감 댁은 깊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생전 검소하게 살았던 박현감이 남긴 재산이라고는 덕수를 포함한 노비 2~3명과 작은 집 한 채뿐이었죠. 아내도 자식도 없었기 때문에 먼 친척이 박현감의 재산을 물려받았고 급전이 필요했던 친척은 모두 팔아서 현금으로 바꾸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덕수도 다른 마을, 다른 집 머슴으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도착한 집은 안대감댁이라는 곳이었습니다. 박현감댁과 달리 으리으리한 기와집이었는데요. 아무래도 똘똘하고 일머리가 좋은 덕수의 평판 덕에 큼지막한 대감집에 팔려가게 된 것이죠. 헌데 새로 온 집 분위기는 박현감댁과 달리 판이하게 달랐습니다. 규칙이 매우 엄격했고 일하는 노비들의 표정도 모두 어두웠습니다. 주인날인 안대감은 항상 화가 난 듯 표정이 일그러져 있었고 안주인인 소혜마님은 젊고 아름다웠지만 표독스럽기 그지없었습니다. 신입이냐? 내 놈은 변소 담당이니 그리 알거라. 그래, 그리고 장작도 다 해놓거라. 안대감 댁의 머슴들은 새로운 머슴인 덕수의 기강을 잡으려는 듯 온갖 자비를 모두 떠넘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 트집을 잡으면서 집요하게 괴롭혔지요. 얼마나 달달 볶는지 밥 먹을 시간도 없었답니다. 아이고 삭신이야. 이러다가는 제명에 못 살겠구나. 덕수는 고된 노동으로 몸의 기운이 없어서 풀썩하고 주저앉았습니다. 일을 모두 끝내고 나니 이미 자정에 가까웠습니다. 하루 종일 제대로 한 끼도 먹지 못하여서 백가죽이 등에 달라붙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렇게 바닥에 주저앉아 밤하늘을 바라보니 자기도 모르게 입이 달싹였습니다. 구름은 바람 따라 흘러가고 한숨만 깊이 드니 내 마음 애달프다. 세상만사 헛된 줄 무엇을 더 바라랴. 박현감에게 배웠던 성산별곡이 떠올라 나온 시조였죠. 그러자 학문을 배우면서 즐거웠던 시절이 떠올라 더더욱 서글퍼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그렇게 청승을 떨고 있는데 어둠 속에서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덕수는 선배 머슴인가 싶어서 황급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약한 모습을 보이면 윽박지르면서 혼낼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시 보니 댕기머리를 한 여인이었습니다. 얘, 너는 여기서 왜 이러고 있니? 다들 잘 시간이잖아. 힘들어서 좀 쉬고 있었습니다요. 댁은이십니까? 아, 너는 이번에 새로운 머슴이구나. 나도 여기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야. 이화라고 해. 이화라고 불린 여종은 활짝 웃으며 덕수에게 사근사근 말을 걸었습니다. 이화는 아담한 키에 맑고 깨끗한 피부를 가진 여인으로 고운 이마 아래로 가지런히 따내린 검은 댕기머리가 아주 잘 어울렸습니다. 눈은 크지 않지만 깊이 있고 웃을 때마다 반달 모양으로 휘어져 순박해 보였습니다. 저는 덕수라고 합니다요. 그래, 덕수야. 그런데 아까 전에는 뭐라고 중얼거린 거야? 별건 아니고 시조였습니다요. 시조. 너 참 웃긴다. 내가 무슨 시조야?
우리 같은 무지랭이들이 뭘 안다고. 여기 오기 전에 고인이 되신 전 주인나리에게 배웠습니다요. 글도 배우고 책도 읽게 해주셨거든요. 그 말이 참말이니? 너 되게 똑똑하구나. 어느 사이엔가 덕수는 이화와 터놓고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이화는 고운 외모와 마찬가지로 심성이 착하고 발랄한 여종이었습니다. 그러더니 하루 종일 밥을 못 먹었다는 덕수의 말에 이화는 깜짝 놀라서 잠시만 기다리라 하고 황급히 부엌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어 큼지막한 사기 그릇에 밥을 고봉으로 담아서 잔반찬까지 얹어 가져왔습니다. 이게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인데 굶으면 안 되지. 감사합니다. 정말 덕분에 살았습니다. 덕수는 고개를 꾸벅 숙이고는 허겁지겁 밥을 먹었습니다. 그런 덕수를 보며 이화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배고프면 다음에 또 말해. 그리고 조금만 참고 열심히 일하면 다른 머슴들도 재미없어서 그만 괴롭힐 거야. 진짜 문제는 안대감이랑 소혜마님이지. 문제라니요? 밥그릇에 머리를 쳐박고 있던 덕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러자 이화는 한숨을 푹 내쉬었습니다. 원래 이 집안도 그렇게 나쁘진 않았어. 예전에는 주인 어른들이 인자하고 일하는 우리도 다들 서로 도와가며 지냈거든. 그런데 대감나리께서 중앙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좌천되어 오신 뒤로 모든 게 달라졌어. 무슨 문제를 일으키셨길래요? 대감나리가 한때 형조참판을 지내셨거든. 그런데 뇌물 문제로 들통나서 조정에서 쫓겨난 거야. 그 뒤로 다시 복귀하려고 여기저기 줄을 대면서 백성들에게서 세금을 더 거두고 힘없는 사람들 재산을 빼앗아가고 있어. 그때부터 이 집안도 고약해졌지. 그럼 소혜마님은 어떻습니까? 마님도 대감나리 때문에 성격이 변했어. 젊었을 때는 아름다움으로 이름이 높았지만 지금은 나이 먹고 대감나리한테 무시당하는 것 때문에 더더욱 예민해졌어. 그 화풀이를 노비들한테 하는 거야. 특히 예쁜 여종들이나 조금이라도 눈에 띄면 엄청 괴롭혀. 이화는 작게 한숨을 내쉬며 덕수에게 소혜마님에 대한 경고도 덧붙였습니다. 그러면 이와 누님은 특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니? 이와 누님처럼 어엿보면 소혜마님이 괜히 괴롭히지 않겠습니까? 어머, 얘가 벌써부터 아첨이라니. 빈말이라도 그렇게 하면 여인네들은 오해한단다. 아닙니다요. 정말로 저는 태어나서 이와 누님처럼 아리따운 여인은 처음 봤습니다요. 내가 한양에 가보지 않아서 그래. 그곳에 있는 여인들은 가까이 가기만 해도 꽃향기가 난단다. 이화는 그러면서 덕수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러자 옅은 꽃향기가 났지요. 하지만 어딘가 부끄러워서 뭐라 대답하지 못하고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밤이 너무 늦었다. 일 열심히 하고 주인 나으리 눈밖에 나지 않도록 조용히 잘 지내도록 해. 또 보자. 이화는 그리 말하고 총총 걸어서 다시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덕수는 심장이 쿵쾅거려서 한동안 앉아 있어야 했습니다. 이후 덕수는 이화의 격려로 힘든 날들을 꾹 참고 인내하며 적응해 갔습니다. 노비들과 머슴들은 여전히 덕수를 괴롭혔지만 묵묵히 일하는 덕수를 인정하게 되었죠. 간혹 이화와 몰래 만나서 잡담하는 것이 삶의 낙이었죠. 이렇게 사는 것도 썩 나쁘지 않다고 생각할 때쯤이었습니다. 가을이 되어 수확기가 다가오자 안대감은 마을 사람들을 본격적으로 수탈을 시작했습니다. 재산을 한 푼이라도 더 모아서 관리들에게 뇌물을 찔러서 중앙으로 복귀하려는 심상이었죠. 허나 올해는 흉년이 들어 많은 집들이 먹고 살기조차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에 반해 안대감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잔인하게 곡식을 수탈하였죠. 덕수는 안대감의 머슴으로서 이러한 수탈 작업에 앞장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덕수는 마을 사람들의 집을 찾아다니며 곡식을 강탈하는 일에 동원되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공포와 원망이 가득했고 덕수는 자신이 무고한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는 생각에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덕수는 마을의 한 농부 집에 들어가 곡식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이미 초라해진 집안은 텅 비었고 밥을 굶은 아이들이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덕수는 처참한 모습에 절로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하지만 뒤에 있는 머슴들은 으름장을 내놓았습니다. 제발 우리 가족은 이제 정말로 남은 게 없소. 이 곡식마저 가져가면 우리는 굶어 죽을 수밖에 없단 말이오. 이놈아. 그건 우리가 알바아니다. 안대감 나으리께서 명하셨으니 당장 가져오는 것이 좋을 것이야. 당신들도 사람이잖소. 아무리 그래도 이건 너무한 거 아니오? 그래서 이 마을에서 안대감 나으리의 말을 거스르고 잘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느냐? 오냐, 그래. 그러면 우리가 돌아간다고 치자. 그러면 다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감당이나 할 수 있겠느냐? 머슴들이 윽박지르자 농부는 닭똥 같은 눈물을 줄줄 흘렸습니다. 그리고 앙상한 손으로 반포대기 받게 되지 않는 쌀자루를 건넸습니다. 이를 옆에서 지켜보는 덕수는 기어코 튀어나와서 가로막았습니다. 그냥 이 집은 내버려 두고 가면 안 되겠습니까? 이놈 덕수야, 이걸 가지고 가지 않으면 우리가 죽는다. 대감 나으리의 명을 거스르면 어찌 되는지 알고나 있기나 한 게냐. 그랬다가는 주리를 틀려서 평생 땅바닥을 기어다니는 안전뱅이 신세가 될 거야. 우리라고 좋아서 이 짓거리 하는 줄 아느냐? 머슴들은 그간 성실하게 군말 없이 일한 덕수와 친해졌기 때문에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타일렀습니다. 이에 덕수도 어쩔 수 없었지요. 그날 밤 덕수는 죄책감으로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곡식 자루를 건네는 늙고 앙상한 농부의 성마른 눈동자가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비천하게 태어났을지언정 평생 하늘 아래 한 점 부끄럼 없이 사는 것이 목표였건만 무정한 하늘은 그마저도 못하게 시련을 내리는구나. 나는 도대체 어찌 해야 하는 거냐? 고통 속에서 덕수는 이화와의 밝은 미소와 상냥한 손길을 떠올렸습니다. 항상 힘든 일이 있으면 이화가 곁에 다가와서 다정하게 위로해 주었지요. 삶의 등불이었던 양심은 저버렸지만 이화에 대한 애틋하고 진실된 마음만큼은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덕수는 마음을 단단히 고쳐먹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덕수의 마음가짐은 다음날 아침이 되자마자 모두 무너지게 됩니다. 어제부터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던 이화를 안대감댁 대문 앞에서 발견하였습니다. 이화는 심하게 매질을 당하고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못한 채 밖에 묶여 있었습니다. 이를 발견한 덕수는 화들짝 놀라서 겉옷을 벗어 이화의 몸을 가려주었습니다. 이완우님,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요? 괜찮습니까? 덕수야, 내게 가까이 오지 마. 너까지 화를 입을 수 있단다. 아닙니다요. 저는 괜찮습니다. 헌데 도대체 왜 이 지경이 된 것입니까? 이화는 멍투성이가 된 얼굴을 간신히 들며 어제 있었던 일을 설명하였습니다. 어제 마님께서 입으실 비단 한복을 다듬이돌에 다리다가 옷감에 구김이 생기고 말았어. 그걸 보시고 마님이 크게 화를 내셨어. 그깟 일 때문에 이 사단을 내신 겁니까, 마님은? 이화는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엔 욕설로 시작하시더니 점점 화가 나서 매를 드셨지. 그 뒤로는 더 이상 기억하기가 싫구나. 덕수는 분노를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눈앞의 이화는 참을성 많은 여인이었지만 수치심과 슬픔 그리고 고통으로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이런 모진 벌을 내릴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깟 비단 한복이 무슨 대단한 것이길래. 그만해, 덕수야. 넌 더 이상 여기에 얽혀들지 말아야 해. 내가 실수한 거고 벌을 받은 거니까. 하지만 너까지 이 일에 휘말리면 안 돼. 이화는 덕수의 손을 붙잡고 그를 타이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덕수는 더 이상 얌전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이화의 말대로 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양반이 주인이라지만 이토록 가혹한 벌을 내리는 것은 사람의 도리가 아니었습니다. 이완우님, 이건 누님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저 실수였을 뿐인데 이렇게까지 고통을 주는 건 말도 안 됩니다. 제가 더는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제발 덕수야.
성급한 생각은 하지 마렴. 그저 우리 같은 천한 노비들에게는 일상이야. 우리 주제를 알아야지. 그러니 그저 못 봤던 것으로 생각하고 다 잊어버려. 누님, 하지만 어서 이제 들어가. 마님도 화가 풀리면 나를 들여보내주시겠지. 이 옷도 가져가. 이화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덕수를 애써 밀어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덕수를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씨에 덕수는 절망했습니다. 지금 덕수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덕수는 힘없이 뒤로 물러서더니 집 안으로 도망치듯 들어가야 했습니다. 이화의 처참한 몰골을 계속 지켜보고 있을 수 없었기 때문이죠. 그날 밤 덕수는 이화와 처음 만났던 처마 밑에 앉아 어둠 속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온갖 생각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화의 상처투성이 모습이 눈앞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천한 신분이라지만 어찌 이토록 잔혹하게 사람을 짓밟을 수 있단 말입니까? 덕수는 평생 올곧은 삶을 꿈꾸었으나 지금 자신이 가혹한 현실 앞에서 무력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신분이란 무엇일까? 왜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누리고 또 어떤 사람은 짐승처럼 취급당할까? 덕수는 인간이 무엇인지에 대한 의문이 마음속에서 깊어졌습니다. 박형감이 가르쳐 주신 학문은 스스로를 다스리고 남을 이롭게 하라고 했지만 여기서는 그런 이상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권력을 가진 자들은 타인을 억누르며 그 힘을 유지하고 그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덕수는 자신의 무력함과 분노, 이화에 대한 애틋한 감정이 뒤엉키는 가운데 고뇌에 잠겼습니다. 이대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 옳은 것인지 아니면 무엇인가를 해야 할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내 아무리 천한 노비로 태어났을지언정 악인들이 무고한 이들을 짓밟고 사는 것을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다. 사람이 어찌 옷 한 벌에 목숨을 내놓아야 한단 말인가? 줄인 자식들을 품에 안고 울어야 하는가? 힘 있는 자가 힘없는 자들을 함부로 괴롭히는 것이 과연 옳단 말인가? 나 역시 그들이 시키는 대로 살아야만 하는 운명이라 믿었지만 더는 참을 수 없다. 덕수는 굳은 결심을 하고 두 눈을 희번뜩 떴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복수를 해야 할지 치밀한 계획을 짰습니다. 결단의 밤이 지나고 다음 날 아침 덕수는 곧바로 계획을 실행했습니다. 그 목표는 바로 소해마님이었습니다. 먼저 소해마님의 질투심을 자극하여 시선을 끌어야 했습니다. 우리 누님들 참 손재주도 좋습니다요. 이렇게 이쁜 손으로 일하시니 이 집안이 잘 돌아갈 수밖에요. 어머, 덕수애는 어디서 그렇게 이쁜 말을 배웠니? 아닙니다요. 제가 괜히 아첨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양에 가도 이렇게 어여쁜 누님들을 찾기란 쉽지 않을 겁니다. 야야, 이 녀석 아주 말재간이 제법이구나. 그런 말 하시면 곤란합니다. 제가 진심으로 드리는 말씀이니까요. 여종들은 덕수의 아첨에 깔깔대며 웃었습니다. 그러자 소해마님의 시선이 쏠리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눈을 슬쩍 흘겨보니 소해마님이 눈을 깨슴칠에 뜨며 덕수를 노려보고 있었지요. 어쩜 저렇게까지 질투심이 강할까요? 고작 여종들에게 가벼운 말로 아첨하고 있을 뿐이었는데도 주인마님이라는 사람이 질투심을 느끼니까요. 그리고 그날 늦은 밤 소해마님이 덕수를 찾았습니다. 촛불만 켜진 어두컴컴한 안방에 앉아있는 소해마님의 눈빛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덕수야, 이리 좀 와라. 예, 마님. 이 늦은 밤에 무슨 일이십니까? 내 평가가 아주 좋단다. 적응을 아주 잘한 것 같아서 보기 좋아. 과찬이십니다, 마님. 그리고 노비치고는 아주 단정하게 생겼고 말이야. 우리 집 머슴들은 영 섬세한 맛이 없어서 불만이었다. 헌데 덕수 너는 그래도 봐줄만 하구나. 소해마님이 은근한 눈짓으로 덕수를 흘겨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스르륵 옷고름을 풀었습니다. 요새 이것저것 집안일을 하다 보니 영몸이 뭉쳤다. 덕수 내가 부드럽게 풀어주련? 이러시면 아니되옵니다.
저 같은 미천한 녀석이 어찌 마님의 몸에 손을 대겠습니까? 딱딱한 말은 하지 말거라. 아니면 다른 곳이 딱딱해져서 그러느냐? 소해마님은 그리 말하면서 요사스럽게 웃었습니다. 이를 보는 덕수는 분노로 뱃속이 부글부글거렸습니다. 어찌 이렇게 파렴치하고 못된 여자일까요? 소해마님 때문에 이화가 겪은 고초를 떠올리니 손발이 떨려왔습니다. 하지만 대의를 위해 분노를 누르고 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면 감히 손 좀 대보겠사옵니다. 그러므나 혹여 쓰잘데기 없는 짓거리를 하면 아주 크게 경을 치룰 것이다. 덕수는 정성스레 소해마님을 안마했습니다. 그러자 소해마님은 기분 좋은 콧소리를 내었지요. 질투심 많고 성정이 못된 여인이었지만 소해마님은 여전히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만약 이화에 대한 애틋한 마음이 없었다면 소해마님의 유혹에 몸도 마음도 다 빼앗겼을 것입니다. 오냐, 아주 좋구나. 역시 내가 눈여겨본 머슴다워.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한번 몸을 풀어보자꾸나. 소해마님은 부드럽게 덕수의 손을 감싸 쥐고 그대로 밀어 넘어뜨렸습니다. 덕수는 못 이기는 척 소해마님의 손에 몸을 맡겼습니다. 그렇게 낯뜨거운 거사가 벌어졌지요. 헌데 소해마님은 깜짝 놀라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니, 덕수의 것이 보통 크기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생전 처음 맛보는 크기에 그만 까무라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덕수는 침착하게 소해마님을 정복해버렸습니다. 이후 소해마님은 틈만 나면 덕수를 불렀습니다. 소해마님은 지금까지 자신의 욕망에 따라 수많은 머슴들을 맛보았지만 덕수만한 머슴은 보지 못하였습니다. 덕수를 손에 넣으려고 했으나 어느새 소해마님은 덕수가 아니면 만족하지 못하는 몸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소해마님은 틈만 나면 덕수를 찾으며 내면 깊숙이 품었습니다. 오냐, 이제 이미 반은 성공했다. 손자병법에 이르기를 성은 밖에서 무너뜨리기 어렵다면 안에서부터 무너뜨리라 하였지. 안에서부터 흔들리면 결국 그 어떤 성도 무너지고 마는 법. 덕수는 소해마님의 마음을 이용해 점차 안대감과 소해마님 사이의 균열을 일으켰습니다. 소해마님은 처음엔 덕수를 단순한 머슴으로 생각했지만 어느새 자신이 덕수에게 휘둘리고 있음을 알지 못한 채 점점 더 덕수에게 집착하게 되었지요. 소해마님은 여느 때처럼 덕수를 가까이 불렀습니다. 이미 덕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으니 그에게서 멀어질 수 없었습니다. 덕수는 의도적으로 조금 늦게 대답하며 그녀에게 더욱 집착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덕수는 소해마님의 안마를 하면서 나직하게 물었습니다. 마님, 이렇게 어깨를 주물러 드리니 근육이 단단하십니다. 집안의 대소사를 모두 관리하시다 보니 일이 피곤이 쌓인 것 아니겠습니까? 힘든 일이라니 내가 하는 게 무슨 대단한 일이라도 되겠느냐? 그저 일상이지. 마님께서 말씀은 그렇게 하셔도 이 집안 일을 모두 챙기시고 나으리까지 마음대로 다루시는 걸 보면 제가 참 감탄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보기엔 안대감 나으리도 마님 손안에 있지 않습니까? 하긴 나으리가 날 거스르지는 못하지. 그야 그 사람이 내 손 안에 있다고 할 만도 하지. 그러니까요, 마님. 마님이야말로 이 집안의 실질적인 주인이십니다. 안대감께서도 마님의 눈치를 보실 테고 혹여 나으리께서 숨겨놓은 비밀 같은 것도 마님께선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요? 뭐 그 인간이 여기저기 뇌물을 흘리며 더러운 짓을 한 것쯤이야 내가 모를 줄 아느냐? 그 양반은 집단에는 아주 철저하게 숨겨놓았다고 생각하겠지. 과연 그랬군요. 마님께서 다 알고 계시니 나으리가 더 감히 대들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역시 마님이십니다. 덕수 너도 머리를 잘 쓰니 할 거다. 서재에 있는 책장 뒤에 숨겨놓은 비밀방이 있단다. 그 방에 나으리의 비밀 문서들이 숨겨져 있지. 그 문서들만 있으면 그 인간도 끝장이다. 덕수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숙이며 은근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이제 한 걸음만 더 내디디면 계획은 완성될 것입니다. 그날 밤 덕수는 소해마님의 말을 곱씹으며 몰래 서재로 향했습니다. 서재에 들어선 순간부터 고요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주인은 숨을 죽인 듯 적막했고 덕수의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곳이로구나. 이 보잘것없고 더러운 서재에 안대감의 더러운 치부가 숨겨져 있다. 덕수는 촛불을 높이 들고 주위를 살폈습니다. 소해마님의 말대로라면 안대감의 증좌가 숨겨진 비밀방이 이 서재 어딘가에 있었습니다. 석가를 훑어보던 덕수는 이내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경국대전. 형조참판이었던 안대감이라면 분명 이 서책에 집착할 것입니다. 권력을 휘두르며 법을 이용해 자신의 악행을 감추려 한 자라면 반드시 이 책에 의미를 두었을 것입니다. 덕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가를 한 번 더 살피더니 조심스럽게 경국대전을 당겼습니다. 잠시 후 기이한 소리가 울렸습니다. 덕수가 석가를 당기자 책장 전체가 서서히 움직였습니다. 촛불에 비친 책장 너머로 숨겨진 문이 열렸습니다. 덕수는 그 문을 통과하며 깊숙한 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방은 작고 어두웠으나 한눈에 봐도 오래된 기록들이 쌓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덕수는 떨리는 손으로 그 문서들을 하나하나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이 예상대로였습니다. 여기에는 안대감이 중앙 관리들에게 보낸 뇌물의 명세서와 가짜 문서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 문서들이야말로 안대감의 목을 죄일 만한 확실한 증자였지요. 덕수는 문서 더미 속에서 손때 묻은 두루마리를 꺼냈습니다. 낙인을 본 순간 그것이 바로 안대감의 뇌물거래 내역이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덕수는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문서들을 하나씩 챙겼습니다. 이후 며칠 뒤 안대감은 자신의 문서가 사라졌다는 사실을 알아차렸습니다. 노발대발한 안대감은 집안의 모든 노비들을 마당에 집합시켰습니다. 아무렴 노비가 안대감의 문서를 훔쳤다는 증거는 하나도 없었지만 분노에 사로잡힌 안대감은 그런 사실 따위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무작정 차례대로 한 명씩 끌어다가 매섭게 매질하면서 추궁하였습니다. 헌데 안대감의 악독한 손길이 이화에게까지 뻗쳤습니다. 내년 바른 대로 말하지 못할까? 그러지 않으면 목숨을 보전하지 못할 것이다. 이화는 피투성이가 된 채 고통 속에서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덕수는 이를 지켜보며 참을 수 없는 분노와 죄책감에 휩싸였습니다. 모진 매질에도 이화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저 두 눈을 꼭 감고 고통을 이겨내려고만 했지요. 이에 덕수는 결국 뛰쳐나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멈추십시오, 나으리. 그만하십시오. 제가 했습니다. 제가 문서를 빼돌렸습니다. 내 놈이었느냐? 내 따위 노비가 감히. 안대감은 손수 덕수를 잡아채어 죽기 직전까지 멍석말이를 시켰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덕수를 노려보며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어서 내 문서를 내놓지 않으면 내 놈의 목숨은 여기서 끝이다. 덕수는 더는 피할 길이 없었습니다. 덕수는 마루바닥에 숨겨둔 문서를 꺼내어 안대감에게 바쳤습니다. 너 같은 놈이 나를 당할 수 있다고 생각했느냐? 글자도 알지 못하는 머저리 같은 녀석이 용케도 문서를 훔쳤구나. 오냐, 이제 내일부터 내 놈은 차라리 죽여달라고 내게 매달릴 것이다. 그러나 안대감이 승리를 만끽한 것도 잠시 다음 날 아침 금이부의 관리들이 안대감을 잡으러 찾아왔습니다. 안대감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관리들에게 연행당했습니다. 알고 보니 덕수는 이미 사본을 만들어 놓아서 소해마님의 이름으로 중앙에 보냈던 것입니다. 대감의 악행은 중앙에 폭로되었고 결국 금이부가 파견된 것이지요. 이것은 뭐하며? 이는 전부 저 덜 떨어진 노비놈들이 꾸민 계략이란 말이오. 죄인은 입을 다물라. 모든 악행이 낱낱이 보고되었는데 아직도 발뺌하느냐? 안대감은 금이부들에게 끌려가면서도 억울하다며 발버둥을 쳤지만 빠져나갈 재간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안대감이 쌓아 올린 권력과 부는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안대감의 얼굴은 분노와 절망으로 일그러져 있었고 그 모습을 지켜보는 마을 사람들은 거세게 비난하였습니다. 안대감은 금이부에 의해 끌려가 버렸고 결국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고 말았지요. 안대감이 금이부에 끌려가고 난 후 안대감이 없는 안대감 댁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소해마님은 덕수의 계략에 협조했던 덕분에 함께 끌려가진 않았습니다. 소해마님은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으나 이제 더 이상 권력도 지위도 없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안대감이 떠난 후 소해마님은 한없이 나약해졌습니다. 소해마님은 덕수에게 의지하며 이 모든 일이 자신의 탐욕과 질투에서 비롯되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덕수 앞에서 석고대죄를 하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덕수야, 이화야, 그동안 내 욕심과 어리석음으로 너희에게 고통을 주었다. 내가 저지른 죄는 크지만 용서를 바랄 수는 없겠지. 그저 진심으로 뉘우친다. 소해마님의 눈에는 후회의 눈물이 맺혔고 덕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난 마당에 소해마님을 벌하는 것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느꼈습니다. 그저 모든 악행이 끝나고 각자의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힘들었던 건 사실이지만 이제는 모든 것을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님도 저희와 마찬가지로 힘들었을 테니까요. 이화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소해마님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소해마님은 그 손길에 감동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덕수 역시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사자가 사과를 받았으니 이제는 괜찮습니다. 마님 덕에 안대감을 무너뜨릴 수 있었으니 이제 마님도 자신의 삶을 찾으시는 것이 좋겠지요. 그러하다면 덕수 내 곁에서 여생을 마저 보내고 싶구나. 첩이라도 좋으니 여기에 남아다오. 소해마님의 애절한 부탁에 차마 덕수는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덕수는 집에 남으며 소해마님과 이화 두 미녀를 얻게 되었지요. 그렇게 덕수는 이화와 소해마님 두 미녀의 사랑을 받으며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덕수는 꿈꾸던 대로 하늘 아래 한 점 부끄럼 없는 자유로운 삶을 살며 과거의 고난과 역경을 이겨낸 자신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옛말에 권불 10년이여 화무십 일홍이라 했습니다. 권세는 10년을 넘지 못하고 열을 붉은 꽃은 없다는 말이지요. 부패하거나 오만해지면 결국 그 권력도 무너지게 되는데요. 안대감처럼 되지 않으려면 덕수처럼 선한 마음을 품고 올바르게 살아야겠습니다. 곧 다음 이야기가 재생됩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옛날 조선시대 때 최명진이라는 천재 의원이 있었습니다. 최 의원은 내 의원의 궁중 어의를 역임하고 있었는데요. 내 의원 수장인 도제조 김대감과 항상 부딪혔답니다. 허준 대선생의 동의보감에 따르면 자고로 의술은 인술이라 하였소. 본디 사람을 살리는데 차별이 없어야 하거늘 어찌 힘있는 자들에게만 베풀라 하는 것이오. 이런 답답한 사내를 보았나? 내 의원 체제란 결국 우리 의원들을 위한 것이야. 그깟 허울 좋은 대의명분에 휘둘려서 기껏 얻은 힘과 권한을 자기 손으로 져버리겠다 이건가? 그러면 이깟 내 의원 그만두고 말지. 사람을 살리는 곳이 아니라면 내 의원이건 뭐건 이쪽에서 사절이오. 이 고얀 놈! 터진 입이라고 그런 망발을 내뱉어? 내 의원을 떠나면 어디서 의술을 펼칠 수 있을 것 같으냐? 조선 땅 어디에도 내 발 디딜 곳 없을 줄 알거라. 권력자들에게 빌붙어서 어디 한번 잘 살아보시오, 김대감. 결국 최 의원은 김대감과 대판 싸우고 내 의원을 뛰쳐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조선 땅을 돌아다니며 떠돌이 의원으로 아픈 백성들에게 의술을 베풀었습니다. 이러한 최 의원의 반항에 머리끝까지 화가 난 김대감은 이를 갈았습니다. 급기야 사람을 풀어서 최 의원을 습격하도록 하였죠. 어느 둥근 달이 뜬 늦은 밤. 이러한 사실을 전혀 모르는 최 의원은 산속의 한 오래된 절에 도착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떠돌이 의원에게 쉴 장소를 베푼 부처님께 불공을 올렸지요.
그때 아무도 없어야 할 절간의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이윽고 최 의원의 등 뒤 기둥 그림자에서 한 사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내 의원을 뛰쳐나와서 고작 스님이라도 되려는 건가? 불행히도 아직 아니오. 내 속세에서 풀지 못한 은원이 많거든. 그 고행길 여기서 우리가 끝내주지. 김대감이 보낸 거요? 그 작자 결국 선을 넘어버리는구만. 저승에 가서 부처님께 직접 물어보지 그러나? 그림자 속에서 흙건으로 얼굴을 가린 암살자들이 쑥 걸어 나왔습니다. 무려 5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들은 최 의원 주변을 느긋하게 둘러쌌습니다. 손에는 각자 날카로운 장검이 들려 있었습니다. 흔들리는 절간 촛불빛에 서슬퍼런 칼날이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최 의원은 무미건조한 표정으로 뒤돌아서 암살자들을 살폈습니다. 암살자들은 최 의원이 겁에 질려서 얼어붙은 것으로 착각했지요. 최 의원은 조용히 품속에 손을 넣더니 침통을 꺼냈습니다. 때로 침은 사람을 살리는 의료용 도구였지만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 무시무시한 암기가 되었죠. 야간 진료는 오랜만이구려. 최 의원이 말하자 암살자들이 움직였습니다. 암살자 한 명이 칼을 겨눈 채 빠른 속도로 최 의원의 옆구리를 노렸습니다. 최 의원은 순간적으로 몸을 돌리며 뻗은 암살자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가볍게 잡아당겼죠. 그 순간 뚜둑하는 섬뜩한 소리와 함께 암살자의 팔이 빠져버렸습니다. 쥐고 있던 칼도 바닥에 떨어졌죠. 처참한 비명소리가 불땅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사이 다른 암살자가 최 의원의 목을 노리고 크게 칼을 휘둘렀습니다. 최 의원은 한 발짝 뒤로 물러서며 공격을 피하고 침통에 있는 침을 뽑아 빠르게 던졌습니다. 작고 얇은 침은 어둠을 가르며 암살자의 목에 있는 정열에 꽂혔습니다. 그 순간 목각인 형처럼 몸이 굳어버렸죠. 이놈! 의원 나부랭이 주제에 이런 절기를 쓰다니. 치료하는 법을 안다면 파괴하는 법도 능히 하는 법이지. 최 의원이 조용히 중얼거리며 나머지 암살자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최 의원의 움직임을 본 나머지 3명은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셋은 동시에 공격하기로 마음먹고 협공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최 의원은 침 3개를 뽑아 휘두르듯 던졌습니다. 이번에는 2명이 검을 휘두르는 자세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허나 다른 한 명은 휘두르던 검을 휘저어서 침을 막아냈습니다. 그 순간 최 의원은 한다름에 접근해 검지로 암살자의 단중열을 정확히 찔렀습니다. 단중열은 가슴 한가운데에 위치한 혈로 심폐 기능과 관련된 중요한 혈자리죠. 단중열을 찔린 암살자는 숨이 막힌 듯 가슴을 움켜쥐며 무너졌습니다. 김대감에게 전해라. 살날 많지 않을 텐데 몸조리나 잘하시라고. 단중열을 찔린 암살자는 결국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여 기절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최 의원은 콧방귀를 뀌고 절을 떠났습니다. 이곳에서 편히 쉬기에는 틀렸기 때문이죠. 이대로 밤새 걸어 다음 마을에 도착하면 휴식을 취하기로 했습니다. 최 의원은 꼬박 밤을 새워서 이른 아침이 되어서야 한적한 한 마을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낡고 오래된 주막의 방 하나를 빌렸습니다. 다음 날부터는 마을을 돌아다니며 아프거나 다친 환자를 내원하여 치료해 주었습니다. 마을에는 정체불명의 떠돌이 명의가 나타났다는 소문이 자자했지요. 하루는 최 의원이 하루 치료를 끝마치고 주막에 앉아 여유롭게 술 한 잔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술이라고 해봐야 서민들이나 마시는 탁주였지요. 그래도 최 의원은 시원하게 쭉 한 잔 들이켰습니다. 술 한 잔이 들어가자 얼근해진 최 의원은 한숨을 푹 내쉬며 구름은 떠돌아다니고 달빛은 흐르는데 바람에 실린 뜻마저 외로이 사라지네. 약향은 머물러도 길 위엔 발자국만 남는구나. 강물은 천천히 흘러 그 길을 찾거니 바람에 실린 님 뜻도 머물 곳 있으리라. 어느새 피어난 꽃, 님 앞에 향기롭네. 그때 최 의원의 옆자리에 있던 누군가가 답가하듯 시조를 읊었습니다.
최 의원은 고개를 돌려 누구인가 살펴보았죠. 옆자리에는 한 미모의 여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여인의 창백한 피부는 은은하게 빛이 나는 듯했고 단정하게 올린 머리카락은 고운 비녀로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슬픔이 깃든 눈매에 잔잔한 미소가 떠올라 묘한 분위기를 자아냈지요. 마치 세상의 모든 고독을 품고도 흔들리지 않는 연꽃을 보는 듯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나리. 오늘 하루도 바쁘시더군요. 명이라는 소문이 자자해요. 내깟 놈이 명이라니. 이 마을 의원 놈이 어지간히 돌팔이인가 보. 어머, 겸손도 하셔라. 마을 사람들이 나리 덕분에 한시름 놓고 있는 건 다들 아는 사실인데요. 겸손이라기보다는 사실을 말했을 뿐이요. 의원나리, 저도 한 잔 주시겠어요? 여인이 잔을 내밀자 최 의원이 눈썹을 치켜떴습니다. 최 의원이 마시는 술은 낮은 신분인 사람들이 마시는 탁주로 향은 탁하고 맛은 거칠었습니다. 막걸리보다 덜 걸러 목 넘김도 별로고 그저 배 채우는 데나 쓰는 술이었죠. 보안이 지체 높은 양반가의 마님 같은데 이런 술이 입에 맞으시겠소? 저는 이런 탁주가 더 좋답니다. 귀한 술보다 솔직하고 그 쓴맛에 오히려 담담한 단맛이 배어있지요. 최 의원은 어깨를 으쓱하고는 내민 잔에 탁주를 따랐습니다. 여인은 빙긋 웃더니 잔을 들고 가볍게 흔들며 쭉 들이켰습니다. 나를 알고 찾아오신 것 같은데 겉보기와 달리 내색하지 않는 강단이 있는 분이군요. 대체 누구신지? 저는 이 마을의 권문색가인 윤대감의 가실 서지연이라 합니다. 의원나리의 명성은 익히 들었어요. 그래서 부탁을 하나 하고 싶어서 찾아왔답니다. 그저 떠돌이 의원인 책에 어인일로 오셨지요? 병대감이 큰 병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왕진하셔서 병세를 살펴주시고 적절한 치료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미안하지만 나는 양반댁에는 왕진하지 않소. 어째서지요? 양반은 늘 거칠애와 체면에만 신경 쓰지요. 그래서 실수. 어머, 의술은 인술이라 하여 사람 살리는데 차별은 없어야 한다고 하지 않았나요? 분명 허준 대선생께서 그리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요. 서마님의 말에 최 의원은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왜냐하면 서마님의 말은 최 의원이 주로 하던 말이었기 때문이죠. 말문이 막힌 최 의원은 심퉁하게 있더니 잔을 탁하고 내려놓았습니다. 제법 말재주가 있구려. 좋소. 그러면 내일 내가 찾아가리다. 감사합니다, 의원나리. 이 고을에서 제일 큰 집이니 찾아오는 길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될 거라 생각해요. 서마님은 그리 말하고 자리를 떴습니다. 그러면서 의미심장한 눈으로 최 의원을 보더니 매혹적인 미소를 지었지요. 최 의원은 그런 서마님에게 가볍게 묵례만 하였습니다. 다음 날이 되자 최 의원은 서마님과의 약속대로 병대감댁을 찾았습니다. 병대감댁은 고을에서 가장 크고 위험 있는 대갓집으로 대문 앞에 자리한 대문이 그 권위를 한눈에 보여주었습니다. 튼튼한 나무로 만든 대문은 높고 넓게 솟아 있었고 그 위로 기와지붕이 정갈하게 얹혀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서면 넓은 마당과 함께 정돈된 화단이 눈에 들어왔고 곳곳에 소나무와 오래된 궤석들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본체는 단정한 기와지붕 아래로 화려한 단청이 그려져 있어 세월의 깊이를 더하고 있었으며 집 안에는 자개 장식의 문갑과 고운 비단 휘장이 곳곳에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병대감의 권세와 부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최 의원은 여종의 안내를 따라 병대감이 기거하고 있는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병대감은 몸이 불편한 듯 삼배옷을 입고 자리에 누워 있었습니다. 곁에는 서마님이 병수발을 들고 있었죠. 몸이 불편해가 이렇게 누워서 인사하는 것을 용서해주게. 괜찮습니다. 어디 곧바로 진찰을 좀 해보겠습니다. 최 의원은 자리에 앉자마자 병대감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보며 망진을 시작했습니다. 안색은 창백함을 넘어 약간의 황달기가 돌고 있었고 입술은 말라붙어 윤기가 없었습니다. 병대감 날이 가볍게 기침을 해보시겠습니까?
병대감이 고개를 끄덕이더니 인위적으로 기침 소리를 내었습니다. 그러자 마르고 텅 빈 기침 소리가 울려 퍼졌죠. 숨소리는 불규칙했고 깊은 숨을 쉬지 못해 호흡이 거칠게 느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병으로 가늘어진 병대감의 손목을 잡고 진맥을 하였습니다. 맥은 매우 약하고 불규칙하게 뛰고 있었지요. 최 의원은 이마를 살짝 찌푸리고 병대감의 이마와 가슴을 가볍게 눌러보았습니다. 기운이 허약해져 있었고 몸 곳곳에 막힌 기혈이 느껴졌습니다. 몸 상태가 좋지 않았고 극도로 쇠약해져 있었지요. 허나 이것이 도대체 무슨 병인지는 감이 오지 않았습니다. 마치 노안으로 죽기 직전의 사람 같았습니다. 날이 연세가 어찌 되십니까? 내 올해 50을 간 넘겼네. 최 의원은 병대감의 나이를 듣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50살이라면 아직 노안이 올 나이가 아니었지요. 병대감의 상태는 마치 더 나이 많은 이에게 나타나는 증세였습니다. 최 의원의 이마에 주름이 깊게 패였습니다. 연배에 비해 몸 상태가 많이 쇠약하십니다. 기운이 막히고 기혈이 크게 손상된 것 같은데. 이런 증세는 흔치 않군요. 원래 몸이 허약하셨습니까? 혹은 최근에 특별히 드신 약이나 음식이 있었는지요? 최 의원은 무언가 이상한 기운을 느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자 서마님이 끼어들었습니다. 몸에 좋다는 약초나 한약을 다려서 탕약으로 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항상 병수발을 드니 모두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점과 나쁜 점을 모두 말씀드리죠. 일단 대감나리는 특별한 병에 걸린 것은 아닙니다. 상당히 노쇠하였다는 것 외에는 문제가 없어서 제가 오늘 막힌 혀를 좀 뚫어드리고 기력을 회복하는 데 좋은 약재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를 마님께서 직접 다려서 아침 저녁으로 드리면 됩니다. 그러면 일단 마님께서는 자리를 비켜주시지요. 아니요. 저도 여기서 의원님을 거들겠습니다. 저도 병수발을 한 지 한 해를 넘겨가니 제법 도움이 될 것입니다. 뭐 좋을 대로 하십시오. 최 의원은 침통을 꺼내어 병대감 몸에 침을 꽂았습니다. 그 후 뜸 뜨는 것까지 해서야 치료가 끝났습니다. 그러자 놀랍도록 병대감의 안색이 좋아지는 겁니다. 이에 병대감은 두 눈을 크게 뜨며 놀라워했습니다. 이럴 수가 기운이 넘치는구만. 다시 태어난 것 같구려. 너무 섣부르게 판단하지 마십시오, 대감나리. 이는 일시적인 반응일 뿐이옵니다. 막힌 혈이 열려 기운이 돌기 시작한 것뿐이지요. 이는 자연치유를 도울 것이니 쇠약해진 기운을 회복하려면 꾸준히 탕약을 복용하시고 식사도 잘 드셔야 합니다. 알겠소. 소문대로 정말 대단한 명이구려. 아, 그래서 말이 나온 김에 말인데, 크흠. 이봐, 임자는 잠깐 나가서 일 보고 오게. 내 의원님에게 상담할 것이 있으니. 그래도 혹시 필요한 일 있으면 절 찾으셔요. 알겠다니까. 어서 나가봐. 병대감이 서마님의 눈치를 보며 손을 휘저었습니다. 서마님은 나가면서도 남편 걱정이 되는지 불안한 듯 머뭇거리며 겨우 바깥으로 나갔지요. 그러자 병대감이 최 의원에 다가가더니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그런데 말이오. 이게 사실 내 요즘 아침에 약물이 제대로 반응하지 않소. 이 막힌 혈이라는 것을 뚫었으면 다시 펄떡펄떡 살아나겠지. 기력을 회복하시면 가능하지요. 최 의원은 한창 차가워진 눈으로 짧게 대답했습니다. 영 불쾌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백성들을 치료해주러 돌아다녀도 모자랄 판에 여기 앉아 남의 물건 이야기나 하고 있자니 짜증이 치솟았지요. 그래도 최 의원은 화를 꼭 참았습니다. 정 그러하시다면 제가 정력에 좋은 혈을 좀 눌러드리겠습니다. 오, 그렇게 해주겠소. 내 섭섭지 않게 왕진비 드리리다. 아, 이게 정말 골치였거든. 병세가 악화될 때 가장 먼저 반응이 온 것이 이 아랫도리부터였소. 그때부터 영 마음이 찝찝하였는데. 병대감은 주저리 말하다가 숨을 집어삼키며 멈췄습니다.
최 의원이 큼지막한 대침을 뽑아 들었기 때문입니다. 어찌나 큰지 대못만한 침이었습니다. 이를 보자 병대감은 침을 꿀꺽 삼켰지요. 자, 그러면 어서 바지를 내리시죠. 저걸 지금 어디에 꽂으려는 거요? 당연히 중요 부위이지요. 정력을 회복하려면 그 근본부터 바로잡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병대감은 눈을 질끈 감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최 의원은 씩 웃고는 그대로 대침을 박아 넣었지요. 처량한 비명소리가 병대감 댁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놀란 서마님이 뒤늦게 후다닥 방을 돌아왔습니다. 허나 이미 치료는 끝난 직후였습니다. 병대감은 입에 거품을 물면서 쓰러져 있었습니다. 처방전대로 약 잘 먹이시오. 그러면 다음 왕진 때 뵙겠습니다. 최 의원은 그리 말하고 자리를 떴습니다. 이후 최 의원은 몇 번 더 병대감 댁을 들려서 진찰하고 치료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보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헌데 영 이상했습니다. 처음에는 병세 회복의 차도가 굉장히 빠르다가 갑자기 또 회복세가 꺾이더니 상태가 나빠졌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병마가 최 의원의 치유와 줄다리기를 하는 듯했습니다. 처음 보았을 때는 심각한 병이 아니어서 금방 완쾌할 것이라 예상했는데 오히려 악화되다니. 약은 제때 드리고 있는 겁니까? 물론입니다. 요즘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셔서 미음만 잡수시지만 탕약은 낮밤 꼬박꼬박 들고 계십니다. 최 의원은 누워서 숨을 간신히 쉬고 있는 병대감을 보며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오늘은 상태가 너무 악화되어서 병대감은 간신히 문진에만 대답할 수 있었죠. 이에 최 의원은 병대감의 상태를 다시 한번 면밀히 살피며 이상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그때 병대감은 갑작스레 심한 기침을 했습니다. 어찌나 격렬하게 기침하는지 드러놓은 몸이 들썩이며 격렬하게 경련하였습니다. 그리고는 피를 토하며 각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최 의원은 그 모습을 보고 눈빛이 날카롭게 변하더니 재빨리 침통에서 침을 꺼내 병대감의 가슴 위쪽에 있는 천도려를 정확히 눌렀습니다. 침이 꽂히자마자 병대감의 기침이 점차 가라앉았고 흉부에서 들리던 거친 숨소리도 진정되었습니다. 어쩌지요? 이러다가는 나리께서 돌아가시겠어요. 이는 자연적인 병세가 아니오. 병대감은 탕약도 제대로 복용하고 치료도 진행되고 있는데 병세는 도리어 악화되는 기묘한 상황이었지요. 이상하군. 아무리 생각해도 병세가 이 정도로 나빠질 이유가 없는데. 최 의원은 생각에 잠긴 채 서마님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서마님은 늘 침착하고 차분하게 병수발을 들었고 약을 꼬박꼬박 챙겨 먹였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병대감의 상태는 서마님의 말과는 반대로 심각해져 갔죠. 마치 뭔가가 병대감의 병세를 더욱 악화시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최 의원의 머릿속에 불현듯 의심이 스쳤습니다. 혹시 서마님이 탕약에 무언가를 섞어 넣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악화된 상태는 흔치 않은 증상이며 서마님의 행동이 떠올라 더욱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그 순간 최 의원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오늘 병세가 너무 안 좋아 보이니 마님께서는 푹 쉬시겠거나오. 저는 조금 더 이곳에 남아 경과를 지켜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나리. 다만 제가 도울 일이 있으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최 의원은 겉으로는 침착한 척하며 서마님을 방에서 내보냈습니다. 이후 병대감댁 안에 있는 여종들과 하인들의 움직임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서마님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 안채 뒤편으로 조용히 걸어나가고 있었습니다. 최 의원은 기척을 숨기고 조용히 뒤를 쫓았습니다. 한밤중에 갑작스러운 외출이라 수상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서마님이 숨기는 것이 분명 있다. 최 의원의 날카로운 직감이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부드러운 미소 뒤에 숨겨진 무언가가 분명 있을 것이라는 의심이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최 의원은 밤을 틈타 서마님의 뒤를 조용히 쫓았습니다.
마님은 검은 비단 치마를 살짝 걷으며 한밤중 마을을 나섰습니다. 발걸음은 그리 빠르지 않았지만 목적지를 향해 조용히 걸어갔지요. 최 의원은 숨을 죽이며 멀찍이 따라갔습니다. 서마님이 향한 곳은 다름 아닌 마을의 외진 곳,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동네였습니다. 마님은 어느 초라한 초가집 앞에 멈춰섰습니다. 대문도 변변치 않은 그 집에서 소리 없이 문이 열렸고 한 여인이 서마님을 맞이했습니다. 그 여인은 허리도 곧지 못하고 고된 삶의 흔적이 얼굴에 드러난 마을의 약초꾼으로 보였습니다. 최 의원은 멀리서 지켜보며 의아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서마님은 여인에게 다정히 말하며 꾸러미를 건네주었습니다. 안에는 먹을 것이며 따뜻한 옷가지가 담겨 있는 듯했습니다. 서마님은 그들에게 친절히 인사를 건네며 그곳을 떠났습니다. 최 의원은 어리둥절했습니다. 내가 의심한 것이 잘못된 것이었나? 그렇게 생각한 최 의원이 발길을 돌리려던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집안에서 약초꾼의 아들이 서마님에게 다가오며 작은 꾸러미 하나를 건넸습니다. 서마님은 그 꾸러미를 슬쩍 옷 속에 넣고 황급히 자리를 떴습니다. 저것은? 그 순간 최 의원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평범한 물건이 아닌 느낌에 최 의원은 몰래 약초꾼의 집에 숨어들었습니다. 집안에는 아직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창고부터 뒤졌습니다. 창고는 말린 약초라든지 각종 농기구가 지저분하게 쌓여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최 의원은 서마님이 받아간 꾸러미와 똑 닮은 다른 꾸러미들을 발견했습니다. 이거다 싶은 최 의원은 서둘러 꾸러미를 뒤졌습니다. 그 안에는 작은 약초 묶음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을 보자 최 의원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이럴 수가. 이것은 무륵초 아닌가? 최 의원은 그 약초를 집어들고 숨을 삼켰습니다. 무륵초는 매우 희귀한 독초로 한 번이라도 섭취하게 되면 서서히 기운을 잃고 내장이 썩어가는 치명적인 독초였습니다. 서서히 기운을 잃고 각혈을 하며 죽음에 이르는 병대감의 상태가 바로 이 무륵초 때문이었던 것이죠. 역시 서마님이 병대감을 독살하려고 하고 있었군. 허나 어째서이지? 서마님이 말씀하신 대로군요. 그때 창고의 문이 열리며 약초꾼 아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수많은 마을 사람들이 창고 밖에 몰려 있었습니다. 서마님과 마을 사람들이 모두 한 통속이었구나. 어째서지? 이유라고 할 거야 뻔하지 않소. 병대감은 죽어 마땅한 인간말종 쓰레기요. 그가 죽는 이유를 굳이 묻는다면 그래 천벌이라고 해야겠지. 그 작자는 살아서 숨쉬는 것조차 아깝소. 마을 사람들을 사람 취급조차 하지 않고 가축 부리듯 하대하며 폭행했어. 그뿐인 줄 아시오. 농작물과 금품을 강제로 빼앗아가는 건 일상이었지. 우리 마을 사람들 중 누가 병대감의 횡포에 억울하게 당하지 않은 사람이 있겠소? 그래. 병대감은 원한을 쌓을 대로 쌓아 이미 오래전부터 죽어마땅한 인간이었지. 그놈은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을 짓밟고 착취했어. 소마님도 희생자요. 소마님은 원래 우리 마을에서 제일 가난한 농부의 딸이었지요. 허나 마음씨는 고운 분이었고 마을에서 평판이 좋았어. 그 마님께는 사랑하는 총각이 있었어. 둘은 깊은 사랑에 빠져 결혼까지 했지만 병대감 눈에 들고 말았지. 병대감은 마님의 미모를 탐내어 결국 힘으로 억지로 빼앗았소. 서마님의 남편은 어디론가 끌려가서는 다시 돌아오지 않았지요. 모두들 그이의 죽음을 직감했지만 아무도 입을 뗄 수가 없었소. 병대감은 권력 있는 양반이었으니까요. 최 의원은 충격의 말을 잃었습니다. 서마님의 아름다운 겉모습 뒤에 감춰져 있던 슬픔과 고통, 그리고 그 슬픔이 어떻게 독이 되어 병대감을 죽이려는 이유가 되어버렸는지 이제야 모든 것이 선명해졌습니다. 소마님이 병대감을 없애기로 결심한 건 단순히 개인적인 복수 때문만은 아니요. 그놈이 마을에 끼친 고통을 끊기 위해서였지요.
우리 모두가 마님의 뜻에 동의한 것은 병대감이야말로 악행을 멈추지 않는 괴물이었기 때문이요. 그렇다고 해도 음독 사례를 공모하다니. 이는 안 될 짓이오. 모두 그만두시오. 미안하지만 그럴 수 없어. 의원날이 그냥 모른 척 해주시오. 우리도 의원날이께 은혜를 많이 받아서 해치고 싶지 않소. 마을 사람들이 각자 날카로운 농기구와 식칼 등을 들었습니다. 최 의원은 이들을 조용히 둘러보며 침음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악인이 아니라 선량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이들을 최 의원도 상처 입힐 수 없었습니다. 허나 최 의원이 고민하고 있는 사이 마을 사람들이 먼저 달려들었습니다. 제일 먼저 수염이 잔뜩 난 험상궂은 털보가 곡괭이를 최 의원을 향해 내려찍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무거운 탓인지 움직임이 다소 둔했죠. 그런 공격에 최 의원은 맞아줄 리 없었습니다. 최 의원은 가볍게 피하며 스쳐 지나가듯 검지로 털보의 정열을 찍어 움직임을 멈췄습니다. 그 순간 다른 이들이 삽과 식칼을 휘둘렀죠. 최 의원은 급하게 몸을 숙이며 그대로 돌진하여 이들을 밀쳤습니다. 밀려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뒤엉키며 우르르 무너졌습니다. 이 틈에 최 의원은 황급하게 바깥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판단이었습니다. 바깥으로 뛰쳐나온 최 의원은 적어도 최 의원보다 머리 하나가 더 큰 거한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미안하게 되었소, 의원날이. 똘쌈이 아닌가. 다친 허리는 좀 괜찮나 보이? 다 의원날이 덕분이오. 그러니 다치게 하고 싶지 않으니 가만히 있으쇼. 똘삼이는 그러면서 솥뚜껑 같은 손으로 최 의원의 목덜미를 콱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힘으로 번쩍 들어서 최 의원을 바닥에 패대기 쳤습니다. 엄청난 격통이 등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고통으로 신음을 흘릴 틈도 없이 똘삼이가 다시금 최 의원의 멱살을 잡아 들어 올렸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최 의원은 순식간에 똘삼이의 손목을 잡아 비틀어서 손목 관절을 뽑아버렸습니다. 똘삼이는 격통에 기겁하며 비명을 질렀고 최 의원을 놓쳐버렸죠. 최 의원은 땅에 떨어지며 빙글 돌아 착지했습니다. 그만! 모두 멈추세요. 그때 서마님이 손을 높이 들고 뛰어와 싸움을 중단시켰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최 의원을 공격하려던 차의 움직임을 멈췄습니다. 이미 병대감은 산송장이나 다름없어요. 여기서 의원님을 공격해봐야 무슨 소용이죠? 병대감을 독살하려고 했으면서 굳이 나를 부른 이유는 뭐요? 최 의원은 서마님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서마님은 슬픈 눈으로 최 의원을 바라봤죠. 떠돌이 의원에게 무슨 의무감이 있겠나 싶었죠. 설사 치료를 실패한다 하여도 아무런 미련 없이 떠날 사람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마님이 용의자 선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였구려. 최 의원의 말에 서마님은 마치 송곳에라도 찔린 듯한 표정으로 일그러졌습니다. 최 의원은 고개를 끄덕였죠. 병대감이 송장이나 다를 바 없다고 했지? 그렇다면 나와 내기합시다. 만약 내가 지금부터 치료하여서 병대감을 낫게 한다면 관아에 가서 자진출두 하시오. 만약 내가 치료를 실패한다면 미련 없이 이 마을에서 떠나겠소. 서마님은 두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이미 병대감은 오늘 내일하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최 의원이 어찌 이런 무모한 내기를 걸었을까요? 서마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소용없습니다. 이젠 사실 무륵초를 더 먹일 필요도 없어요. 병대감은 내일 해가 뜨기 전에 숨을 거둘 것이에요. 그렇소? 그러면 더더욱 손해볼 것이 없는 내기지 않소. 어차피 내가 입을 다물어야 하니까 말이오. 최 의원의 당당한 태도에 서마님은 조금 망설여졌지만 이내 확신했습니다. 저 의원은 병대감을 절대 살리지 못할 것입니다. 좋아요. 그렇게 하죠. 알겠소. 아직 그대들이 이 몸 최명진이를 모르는가 보구만. 최 의원은 의기양양한 얼굴로 씩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최 의원은 병대감 댁으로 가 병상에 누운 병대감을 치료하기 시작했습니다.
병대감의 몸에는 수백 개의 침이 꽂혔고 최 의원은 두 눈이 벌겋게 충혈되어 가며 치료에 힘썼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최 의원은 찾아낸 무륵초를 이용하여 탕약을 끓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독약을 만드는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파괴하는 법을 알면 치유는 밥도 하는 법이지. 독초는 또한 약초가 될 수 있다. 최 의원은 무륵초로 만들어낸 탕약을 병대감에게 먹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병대감은 죽지 않고 살아 있었습니다. 심지어 안색이 훨씬 나아졌고 다시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럴 수가. 죽은 사람을 다시 되살리다니. 아직 죽은 것이 아니었어. 그러니 치료된 것이지. 며칠 안정을 취하면 금방 일어날 것이오. 알겠어요. 의원 나리의 승리네요. 서마님은 순순히 포기하며 고개를 떨궜습니다. 서마님은 고개를 떨구며 관아에 순순히 출두했습니다. 한편 병대감은 며칠 후 몸이 한결 나아진 모습으로 최 의원을 불러들였습니다. 안색이 환하게 밝아졌고 기운이 회복된 대감은 크게 기뻐하며 최 의원에게 상을 내리겠다고 약조했지요. 그대 덕분에 이렇게 다시 살아날 수 있었소. 내 그 은혜에 보답하겠소. 금은 보화든 무엇이든 원하는 것을 말하시오. 그러나 병대감의 얼굴에 기쁨과 함께 어두운 그늘이 드리워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만 알아두시오. 그 음독 살해를 공모한 서지연. 가만두지 않겠소. 반드시 벌을 받아야 마땅하지 않소. 최 의원은 병대감의 말에 눈살을 찌푸리며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대감날이 저를 너무 과대평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병을 고친 것일 뿐 그 뒤의 일은 제 소관이 아니지요. 상도 사양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이 마을에 있을 이유가 없으니 떠나겠습니다. 그리 말한 최 의원은 대감에게 받은 상을 거절하고 병대감 댁을 떠났습니다. 며칠 후 최 의원은 다시 병대감 댁을 찾아온 병졸들의 시선이 느껴지지 않는 틈을 타 서마님을 몰래 빼냈습니다. 서마님은 최 의원을 따라 몰래 길을 떠나면서도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지요. 왜 저를 그냥 놔두지 않으셨어요? 나리 덕분에 살아나서 다시 숨을 쉴 수 있겠지만 차라리 그냥 죽게 내버려두지 그러셨습니까? 걱정 마시오. 병대감은 다시 살아났지만 그치의 물건은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소. 몸은 회복했을지 몰라도 대감의 권력과 체력도 이제 더 이상 예전 같지 않을 것이오. 그리고 이미 제가 아는 사람에게 병대감이 저지른 온갖 악행을 고발했소. 그 작전은 이제 끝난 것이나 다름없지. 서마님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최 의원의 말을 듣더니 이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듯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랬군요. 정말 나리께서는 모든 걸 생각하고 계셨군요. 이제 마님께서도 그 억압된 삶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질 수 있어. 이 길을 함께 떠납시다. 마을을 떠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이오. 서마님은 잠시 눈을 감고 깊은 생각에 잠겼지만 이내 부드러운 미소를 띠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그럼 나리와 함께 길을 떠나보죠. 최 의원과 서마님은 그렇게 함께 길을 떠나 한결 가벼워진 마음으로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이후 서마님은 최 의원의 든든한 조수역을 하면서 조선을 돌아다니며 수많은 이들에게 의술을 베풀었답니다. 곧 다음 이야기가 재생됩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옛날 조선시대에 엄주용이라는 선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엄선비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었습니다. 과거를 보러 한양에 올라야 했는데 시간이 촉박했기 때문이죠. 아직도 산을 4개는 넘어야 했습니다. 과거에 합격하고 싶으면 한양 인근 심리 안에 살라는 말이 있던데 과장이 아니었구나. 가는 길이 이리 고되어서야 어디 맨정신으로 시험이나 볼 수 있겠느냐. 엄선비는 저 멀리 보이는 산을 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때 한 행인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큼지막한 보찜을 들쳐맨 것이 보따리 장수 같아 보였지요. 이보시오. 실례지만 길 좀 묻겠어. 그려, 어디를 가시는데? 다름 아니라 내 한양의 과거를 보러 가는 선비여. 그런데 지금 늦게 생겼단 말이지. 그래서 혹시나 해서 묻는데 저 산에 지름길 같은 것이 있어? 있지.
있게 하지. 헌데 말이야. 보따리 장수는 미간을 좁히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뭔가 말하기 꺼리는 눈치였지요. 그렇게 질질 끌며 좀처럼 말을 하지 않자 엄선비는 답답하여서 짜증을 냈습니다. 아는 거요, 모르는 거요? 아니, 밥 짓는 것도 아닌데 뭘 그리 뜸을 들여. 말 좀 해보시오. 그게 꼭 급하게 가야겠소. 벌써 해가 좀 지기 시작하는데 산 아래에서 야숙을 하시고 다음날 아침 일찍 오르는 게 어떻소? 아니, 이 사람이 내 시간이 촉박하다고 말했잖소. 그럴 시간이 있었으면 내 한 걸음 걸을 때마다 천지신명한테 시험 합격해달라고 큰절 올리면서 갔지. 그렇다면 내 더 막지는 못하겠는데 사실 지름길이 말이오. 밤에는 절대 가지 말라는 곳이라서 그렇소. 그게 뭔 말이오? 귀신이 나와요. 귀신? 지금 귀신이라고 했소? 그려 귀신. 내가 저 산 너머 있는 마을이랑 월골동으로 오가며 장사하는 사람이라 이 지역 소문에 빠삭하거든. 산 지름길에 귀신이 나와서 마을 사람들은 물론이고 나 같은 보따리 장수들도 밤에 얼씬도 안 하지. 거참 이 양반이 귀신 신하라 까먹는 소리나 하고 있구만. 저 산이 뭐라 부르는 줄 아시오? 귀곡산이요, 귀곡산. 그 흉흉한 소문 때문에 생겨난 이름이지. 엄선비는 크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엄선비는 귀신 같은 것은 믿지 않았기 때문에 퍽 우스운 소리였습니다. 되도록이면 아리따운 처녀 귀신이면 좋겠구만. 밤길 가는데 외롭지 않게 말이오. 좋소. 나중에 후회나 하지 마시오. 보따리 장수는 그러면서 지름길을 알려주었습니다. 산을 오르면 큼지막한 독바위가 나오는데 독바위를 끼고 난 가파른 경사를 오르면 폐가 하나가 있답니다. 그 폐가를 지나서 야트막한 언덕을 내려가면 마을에 도착한다는 거죠. 혹여 폐가를 지날 때 가야금 소리가 들으면 무시하고 곧장 가시오. 행여 안에 들여다볼 생각일랑 말고. 알겠소, 알겠소. 고맙구려. 여기 몇 푼 안 하지만 다음 마을에서 술이나 한잔 하시오. 엄선비는 그러면서 엽전 몇 푼을 보따리 장수에게 쥐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안내에 따라 산으로 향했지요. 귀곡산이라는 이름이 붙은 것 치고 굉장히 아름다웠습니다. 나무는 푸르렀고 꽃이 곳곳에 피어서 싱그러웠지요. 해가 져서 생겨난 노을빛에 물든 산을 보고 있자니 저절로 시조가 떠오르는 듯 했습니다. 산은 푸르고 꽃피니 노을빛에 물들었네. 바람은 맑아 불어오니 마음 또한 고요하네. 천리 먼 길 갈지라도 이곳만큼은 머무르리. 경쾌하게 발걸음을 옮기는 엄선비는 방금 전 보따리 장수가 한 경고는 까맣게 잊어버렸답니다. 허나 몇 분 지나지 않아 여유로웠던 엄선비의 태도는 손바닥 뒤집듯 뒤집혔습니다. 생각보다 길이 험난했고 수풀이 우거졌기 때문입니다. 숨이 차오르고 흘러내리는 땀으로 얼굴이 번들거렸습니다. 아이고 죽겠다. 귀신이 문제가 아니라 길이 사람 잡는구나. 아주 그냥 저승으로 가는 지름길이구나. 투덜거리던 엄선비는 굽은 허리를 쭉 펴며 두들겼습니다. 어느새 주변은 캄캄해져서 아름다웠던 풍경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싸늘한 산바람이 휙 불어와 땀에 젖어 축축한 목덜미를 스쳐 지나갔죠. 이상하게도 사방이 쥐죽은 듯 고요했습니다. 그 흔한 새소리는 물론이고 풀벌레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엄선비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정말 귀신 같은 것은 세상에 없다고 믿었거든요. 다만 혹여 위험한 들짐승이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더 빨리 움직여야 했습니다. 어디 보자. 독바위는 이미 아까 지났고 경사길도 이제 다 올랐다. 엄선비는 어둠 속에서 두 눈에 힘을 주고 둘러보았습니다. 보따리 장수의 말이라면 이제 슬슬 폐가가 보이고 그 너머로 마을이 있어야 했지요. 휴식은 마을로 가서 하면 되었습니다. 어서 마을 주막에 들어가서 따뜻하고 포근한 이부자리에 누워 자는 것을 상상하니 다시 힘이 났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숨을 돌리고 막 다시 발을 내딛는데 어디선가 현을 튕기는 음악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바로 가야금 연주 소리였습니다. 불어오는 바람을 타고 함께 들리는 한밤중 산속의 가야금 소리는 엄선비가 상상했던 것보다 한층 더 소름 끼쳤습니다. 귀를 기울여 보니 멀지 않은 곳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아서 몰랐는데 어느새 엄선비는 바로 그 폐가 옆을 지나가고 있었던 것이지요. 이게 그 가야금 연주 소리구나.
나란 일로 녹봉을 받을 자가 고작 실체 없는 귀신 따위에 벌벌 떨고 있다니. 오냐, 이는 과거를 보러 가는 내게 주어지는 첫 번째 시련일지도 모른다. 엄선비는 순간 오기가 생겼습니다. 밤이면 발이나 닦고 잠이나 잘 것이지 지나가는 나그네들 껍이나 주는 건가? 참을 수 없었습니다. 엄선비는 두려운 마음을 누르기 위해 괘씸한 마음을 더더욱 키웠습니다. 그러면서 성큼성큼 걸어서 폐가로 다가갔지요. 어둠 속에 잠긴 폐가는 굉장히 을신연스러웠습니다. 무너진 돌담장과 낡아빠진 처마는 지나간 세월이 느껴지는 듯했습니다. 엄선비는 행여 발소리라도 날까봐 도둑처럼 조심스럽게 폐가로 들어갔습니다. 가야금 연주는 점점 더 절정에 치달았지요. 현란하게 튕기는 가야금 혀는 잔뜩 긴장한 엄선비의 마음을 대변해 주었습니다. 엄선비는 먼지가 쌓인 안방 장지문을 열어젖혔습니다. 그리고 안방을 본 엄선비는 헉하고 숨을 삼켰습니다. 한 여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흑단 같은 머리칼을 풀어헤치고 새하얀 손가락으로 신들린 듯이 가야금을 연주하고 있었지요. 보따리 상인이 말한 대로 정말 귀신이었습니다. 귀신이 아니고서야 한밤중 산속 폐가에서 가야금을 연주하고 있겠습니까? 그 요사스러운 모습에 엄선비는 절로 다리가 떨려왔습니다. 이봐라. 어찌 이런 늦은 밤 사람 없는 폐가에서 가야금을 연주하고 있느냐? 엄선비는 공포를 잊기 위해 되려 크고 엄한 목소리로 꾸짖었습니다. 허세가 잔뜩 든 엄선비의 호통이 먹히기라도 한 걸까요? 돌연 귀신이 연주를 멈추었습니다. 그리고는 머리를 획 들어 올렸습니다. 그 모습에 엄선비는 그야말로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허나 고개를 든 귀신의 모습은 굉장히 아름다웠습니다. 달빛처럼 창백하면서도 고운 이목구비를 지녔고 눈동자는 깊은 밤하늘을 닮은 듯 신비롭고 매혹적이었죠. 이에 엄선비는 한 번 더 허세를 부려보기로 합니다. 호탕하게 웃음을 터뜨렸지요. 세간에 귀신이 있는 폐가라더만 순 헛소리였구나. 선녀를 고작 하등한 잡기로 착각하다니. 오냐, 오늘 어디 한번 선녀님과 달밤 아래에서 춤이라도 한바탕 춰보자꾸나. 엄선비는 그러면서 두 팔을 쫙 벌리고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그러자 귀신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엄선비를 향해 성큼성큼 다가왔죠. 그에 따라 엄선비의 심장도 미칠 듯이 뛰었습니다. 분명 외모는 천하절색이었지만 겉모습은 귀신이 분명하니 당연히 두려움이 앞섰지요. 그런데 귀신은 그렇게 걸어오다가 자기 치맛자락을 밟고 앞으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다만 쓰러지면서 그만 엄선비를 두 팔로 밀쳤는데 엄선비는 안 그래도 다리에 힘이 풀려 있던지라 귀신에게 밀쳐져서 뒤로 크게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장롱에 머리를 박고 혼절해버렸지요. 헌데 이상한 일입니다. 귀신이 사람을 밀치다뇨? 머리에 피를 흘리며 정신을 잃는 엄선비는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흐려지는 의식 사이로 잔뜩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을 부르는 귀신을 볼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엄선비는 꼼짝없이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허나 서늘한 손길이 머리를 쓰다듬는 것을 느끼고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러자 한 아리따운 여인이 쓰러진 엄선비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정신이 드셨습니까, 나으리? 누구시오? 기억나지 않으십니까? 접니다, 선녀 귀신이요. 아니, 당신이 어딜 봐서 귀신이라는 거요? 나으리께서 저를 그렇게 부르시지 않았습니까? 그제야 엄선비는 자신을 밀쳐서 쓰러뜨렸던 귀신이 이 여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하도 오랫동안 앉아있다 보니 다리가 저려서 그만 발을 헛디뎠지 뭡니까? 이마가 찢어져서 지혈하고 치료는 했습니다만 흉지지 않았으면 좋겠군요. 그러면 지금까지 귀신 흉내를 내고 있었던 거요? 그렇지요. 헌데 나으리께서 워낙 당당하게 구셔서 사실을 밝히려다가 그만 제가 실수하고 말았사옵니다. 엄선비는 여인의 말에 어이가 없었지만 모든 것이 착각과 불의의 사고라는 것이 납득이 갔습니다. 제 이름은 소연이라고 하옵니다. 나으리의 조남을 여쭈어도 될까요? 엄주영이요. 도대체 왜 이런 폐가에서 귀신 행세를 하고 있었던 거요? 어디 가서 떳떳하게 밝힐 만한 일은 아니옵니다만
나으리에게 의도치 않게 신뢰를 범했으니 모두 소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연이는 조용히 사연을 풀어놓았습니다. 소연이는 여기 산 아래 보이는 마을에서 살던 여인이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사랑하는 연인을 만나 혼인을 올리고 행복하게 살고 있었지요.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갑작스러운 병으로 일찍 세상을 떠났고 소연이는 이른 나이에 과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소연이의 아름다운 외모는 재앙을 불렀습니다. 과부가 된 소연이를 노리고 마을 남정네들이 매일 같이 한밤중에 숨어들어와 보쌈을 하려고 한 것입니다. 심지어 그 자리에서 겁탈하려고 덮치기도 하였습니다. 소연이의 부모님은 모두 돌아가셨기 때문에 시가에 의탁하여 숨어야 했지요. 하지만 산 너머 산이라고 더한 악몽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죽은 남편의 부모님은 소연이를 연료로 만들기로 혈안이 된 것입니다. 조선시대의 연료는 남편이 죽은 후 재혼하지 않고 절개를 지키며 죽은 남편을 위해 살아가는 여인을 일컫습니다. 연료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가문의 명예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마을에도 혜택을 가져다주는 일이었지요. 연료로 선정된 여성의 고향이나 가족은 나라로부터 명문이라는 인정을 받으며 이를 통해 경제적 혜택을 받거나 장차 마을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연료비라는 비석이 세워지며 그 여인의 절개를 기리기 위해 조정에서 내려준 상장을 통해 마을의 명성은 더욱 드높아졌습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명예를 넘어 마을 전체의 경제적, 사회적 이익과 직결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소연이의 시간은 재혼하지 못하게 하고 마을에서도 소연이를 연료로 만들기 위한 압박을 끊임없이 가했습니다. 소연이는 답답한 별채에 갇혀서 하루하루 연료가 되기 위해 죽을 날만 기다려야 했습니다. 결국 마을 남자들의 위협과 가문의 강요 속에서 더 이상 그곳에서 살 수 없었던 소연이는 마을을 떠나 이 폐가로 숨어들게 되었습니다. 이 폐가에는 밤이건 낮이건 사람들이 얼씬도 하지 않았습니다. 옛날 무당이 살았다고 하는 흉가여서인지 귀신 소문이 났었거든요. 그래도 간혹 나으리처럼 한밤중에 폐가에 찾아오는 사람이 있기 마련인데 그러면 이렇게 가야금을 연주하고 있으면 혼비백산하고 도망갔습니다. 헌데 나는 도망가지 않아서 당황했던 것이로군. 그러게 말입니다. 참 담력도 크십니다. 저도 간혹 귀신 행세를 하다 보면 제 모습에 심장이 떨리는데 도대체 나으리는 무슨 생각으로 제게 다가오신 겁니까? 생각할 게 뭐가 있겠소. 나도 무서워서 오줌 지리는 줄 알았어. 하마터면 아침에 동네 돌아다니면서 소금 받을 뻔했다 이거요. 제법 여유가 생긴 엄선비는 가볍게 농을 던졌습니다. 소연이는 그 말에 입을 가리고 다소곳하게 웃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다시 한번 생각해도 아리따운 여인이었습니다. 왜 마을 남정네들이 소연이를 얻으려고 쌍심지를 켰는지 조금 이해가 갔지요. 그것보다 딱한 사연이로구려. 그런 식으로 제도를 악용하다니. 이런 천인공노할 놈들. 엄선비는 열이 확 받아서 무심결에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러자 현기증이 올라오는 바람에 어지러웠지요. 이에 소연이가 엄선비를 부축하였습니다. 그래도 나으리 같은 분을 만나 뵙게 되어서 다행입니다. 사람 하나 없는 이 폐가에 절을 가두며 독수 공방한 지 어언 1년이나 지났답니다. 이렇게 사람다운 대화를 나눈 것이 얼마만인지. 그간 고생이 정말 많았겠소. 헌데 굳이 여기서 계속 살고 있는 이유가 뭐요? 다른 마을로 가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 텐데. 가장 큰 것은 두려움이고 둘째로는 미련이겠지요. 미련을 가질 만한 것이 있는 거요? 물론 돌아가신 부모님과 함께 살던 곳이었다지만 위험을 감수하면서 이렇게 죄인 마냥 숨어 지내는 것은 사람 사는 것이 아니잖소. 맞습니다. 하오나 사실 제가 급하게 마을에서 도망쳐 나오느라 두고 온 물건이 있사옵니다. 어머니가 물려주신 은비녀인데 이를 버려두고 가려니 차마 발이 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미련 탓에 이렇게 폐가에서 쭉 귀신 행세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은비녀만 있으면 미련 없이 떠날 수 있겠소? 아무래도 그렇겠지요. 알겠소. 그러면 내가 찾아드리리다. 아닙니다, 나으리. 처음 보는 낯선 아녀자를 위해 그렇게까지 해주실 필요는 없사옵니다. 무슨 말이요? 수호지심은 인의 근본이라 하였소. 사람을 돕는 마음은 인간의 본성이니 어찌 어려운 일을 보고 지나칠 수 있겠소? 곤경에 처한 여인을 돕는 것이야말로 선비에 마땅한 도리요.
어차피 마을까지 가서 은비녀를 찾아오는 일이니 사소한 수고에 불과하오. 부디 부담 갖지 마시오. 엄선비의 따뜻한 말에 소연이의 크고 아름다운 두 눈망울에 눈물이 깃들었습니다. 소연이는 우물쭈물거리더니 와락 엄선비에게 안겼습니다. 밤은 깊고 고요했습니다. 그 누구도 남녀가 한 방에 부둥켜 안고 있는 것을 방해할 수 없었습니다. 소연이는 그 누구보다도 사람을 좋아했습니다. 허나 오랜 세월 마을 사람들로부터 시달렸기에 누구도 믿지 못하였지요. 심지어 가족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도 갖은 고초를 당했으니 더더욱 그러했지요. 그런데 생판 처음 본 낯선이가 선뜻 도와주겠다고 하니 그 고마움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죄송하옵니다. 원래 이렇게 함부로 남정네에게 마음을 주지 않거늘 지금은 도저히 저를 주체할 수가 없사옵니다. 괜찮소. 어차피 보는 이도 아무도 없잖소. 그러니 괜찮소. 엄선비는 소연이의 등을 두들기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이에 소연이는 그런 엄선비에게 그만 입맞춤해버렸답니다. 그렇게 둘은 풀벌레도 울지 않는 고요한 폐가에서 사랑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엄선비는 곧바로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마을은 아침 안개 속에 잠겨 있었고 초가지붕들이 낮게 늘어서 한적하고 소박한 풍경을 자아냈습니다. 평소에 엄선비였다면 평화롭고 목가적인 풍경으로 보았겠지만 소연이의 사연을 들어서인지 지금은 가식적이고 불길하게만 느껴졌습니다. 엄선비는 소연이가 알려준 대로 커다란 감나무가 있는 집을 찾았습니다. 예전 소연이가 부모님과 함께 살았던 집이었지요. 그러나 소연이가 간과하고 있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소연이의 옛 본가에는 이미 다른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낭패다. 이를 어쩐다. 이를 본 엄선비는 소연이의 옛 본가 앞에서 서성였습니다. 그러다가 한 아낙네가 집 앞을 쓸기 위해 나왔다가 엄선비를 보았습니다. 니시길래 아침부터 남의 집 앞에서 서성이시오. 뭔 일 있어? 안녕하시오. 좋은 아침이외다. 사실 내가 길을 잃어서 아니 마을 구경을 하다가 그게 아니라 감나무를 보니 참 그리워서 잠시 멈췄소. 우리 고향에도 이런 커다란 감나무가 있었는데 말이오. 이게 참 세월이 흐를수록 옛날 생각이 나고 감나무가 이렇게 잘 자라는 걸 보니 여기가 참 좋은 땅인 것 같소. 엄선비는 당황해서 주저리 헛소리를 늘여놓았죠. 아낙네는 거참 이상한 사람 다 본다는 식으로 엄선비를 흘겨봤습니다. 그러던 중 아낙네의 머리에 꽂은 비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럴 수가 바로 소연이가 말했던 그 은비녀였습니다. 그것보다 댁 은비녀가 퍽 아름답구려. 이거 참 탐나는 물건일세. 이거요. 전에 이 집에 살던 과부년이 두고 간 물건 같수다. 거참, 어찌나 해픈 년인지 자기 은비녀도 두고 가버렸지 뭐요. 그러니 주인도 없으니 어쩌겠어. 나라도 써야지. 아낙네는 사정을 모르고 소연이에 관해서 마구 험담했습니다. 엄선비는 그 말을 듣자 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랐지만 내색하지 않고 품에서 돈을 몇 푼 꺼냈습니다. 이보시오. 지금도 그대에게 굉장히 어울리다만 이 돈을 줄 테니 나한테 팔고 가서 새 걸 사는 게 어떻소? 남이 쓰던 물건인데 찝찝하지도 않소? 됐수다. 나는 꽤 마음에 들거든. 딴 데 알아보쇼. 아낙네는 엄선비의 제안을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더 큰 돈을 내밀었으면 수락했을 테지만 지금 엄선비는 돈이 충분히 없었지요. 그때 엄선비는 한 가지 재치가 떠올랐습니다. 귀신 소문에 벌벌 떠는 사람들이라면 분명 미신을 찰떡같이 믿는 작자들일 것이라는 거지요. 이에 엄선비는 헛기침을 하고 입을 열었습니다. 그렇게까지 그 은비녀가 아낙게 마음에 든다니 다행이긴 한데 사실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소이다. 이 양반이 아침부터 뭔 소리래? 뭐 때문에 그러셔? 보시오. 그 은비녀 원래 주인이 과부였지 않소? 이런 귀한 물건일수록 주인과의 인연이 깊게 얽혀있는 법이오. 과부의 물건을 남이 가져가면 그 운명이 따라붙는다고도 하더이다. 은비녀에 담긴 그 안과 아픔이 아낙네 가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 것이오. 허참, 행색을 보아하니 선비인 줄 알았는데 뭐 무당이라도 되는 거요. 들어보시오.
사실 간밤에 내가 저 산을 지나가다가 폐가에서 가야금 소리를 들었소. 바로 그 집에서 말이오. 어이쿠야. 밤중에 저 귀곡산을 넘은 거요. 대담도 하셔라. 외지인이라 그 귀신 소문을 못 들었구만. 그렇소. 그러니까 내 말하는 거 아니오. 세상에는 사람의 논리로는 해석이 되지 않는 것이 많지. 그 은비녀도 그럴 수 있다는 거요. 그것보다도 그쪽은 요즘 가슴이 답답하고 입맛이 없으신 듯한데 맞소? 아니, 어찌 알았소? 안 그래도 요새 밥맛도 없고 괜히 힘도 없었는데. 엄선비는 속으로 깊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안하게 안색이 그리 좋아 보이지 않았는데다가 요새 낮이 찌는 듯이 더운 것을 추론하여 대충 지어낸 말이었는데 아주 제대로 들어맞은 모양입니다. 엄선비는 그 기세를 몰아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게다가 아침마다 마당을 쓸고 계시면서도 연신 한숨을 푹푹 내쉬며 가슴이 답답해 보이는데 이게 과연 그냥 지나칠 일일까 싶소. 아니요. 이건 필시 집안의 불길한 기운이 감돌아서 그런 거요. 그리고 내가 뭘 했소? 그 한마는 과부의 나쁜 기운이 은비녀에 담길 수 있다고 했잖소. 어우, 아무리 그래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어요. 내 보기에는 이 은비녀가 안학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 같소. 미신이긴 하지만 예부터 이런 물건은 원래 주인의 손을 떠나면 그 운명이 따라가는 법이지. 그러니 되도록 빨리 정리하고 다른 새 물건을 구하는 게 낫지 않겠소? 말을 듣고 보니 또 그런 것 같네. 어쩐지 이 은비녀만 차면 뒷목이 괜히 뻐근한 게 영 기분이 더러웠는데 이게 다 그 탓이었구만. 걱정 말고 차라리 내게 넘기시오. 보시오. 이 돈이면 저작거리에 가서 그럴듯한 새거 하나 장만할 수 있잖소? 내 은비녀는 바다다 아는 절에 맡겨서 공양 드리리다. 어휴, 이제 보니 귀인이셨구만. 알겠소, 가져가시구려 어서. 안학내는 진저리 치면서 그 자리에서 은비녀를 엄선비에게 주었습니다. 만약 안학내가 없었고 엄선비 혼자였으면 덩실덩실 춤이라도 추었을 것입니다. 허나 엄선비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 진중한 표정으로 은비녀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마을을 빠져나왔지요. 어서 소연이에게 은비녀를 돌려주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이보시오 소연낭자, 나왔소. 엄선비여, 은비녀를 찾아왔소. 어머, 정말이네요. 엄선비는 그러면서 어떤 우여곡절을 겪고 은비녀를 찾아왔는지 소연이에게 소상히 알려주었습니다. 소연이는 그 말을 듣고 웃음을 터뜨렸지요. 분명 옆집 칠복이네 어멈 같네요. 예전부터 제 은비녀를 갖고 싶어서 안달이었거든요. 시댁 부모랑 같이 저를 연료로 만들려고 부단히 애를 쓰던 사람이에요. 거참 몹쓸 작자였구만. 더 웃긴 거는 그 남편인 달수라는 작자죠. 달밤에 저를 보쌈하러 두건을 쓰고 찾아온 게 어림잡아도 너 때 뻔은 되듯이다. 아내도 있는 유부남이 그렇게도 여자를 밝혀요. 이제 괜찮소. 나쁜 기억은 여기에 두고 떠나면 될 테니. 소연이는 엄선비의 품에 살포시 안겼습니다. 도대체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그리고 남의 일에도 이렇게 발벗고 나선 엄선비에게 고마운 마음뿐이었습니다. 둘은 그렇게 서로 으스러지게 껴안았습니다. 언제 떠날 생각이요? 글쎄요. 막상 자유라고 생각하니 마음이 설레어서 무얼 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다만 이제 이 지긋지긋한 귀신 들린 폐가에서 나올 수 있게 되었네요. 어디로 갈지 꼭 내게 말해줘. 과거를 보고 난 후에 내 반드시 그대를 찾아오리다. 소연이와 엄선비는 애틋한 시선을 교환하며 대낮부터 한바탕 사랑을 나눴습니다. 이제 엄선비는 또 부지런히 걸어서 한양으로 가야 했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잘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허나 칠복이 어멈 쪽에서는 또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칠복이 어멈이 남편 달수에게 아침에 있었던 일을 설명하였더니 달수가 버럭 고함을 지르면서 칠복이 어멈을 혼내는 겁니다. 아니 왜 그리 화를 내? 남의 한이 서린 물건이라서 그냥 넘긴 건데. 어이구 이 얼치기야. 그게 대체 무슨 말이오? 아 글쎄 과분연이 썼던 거라서 어쩌고저쩌고 하길래 그냥 헛소리인 줄 알았지. 내가 이 은비녀 땜시 재수가 없었구나 싶어서 그냥 넘겼어. 이 미련한 거사. 그 사내가 그리 대뜸 찾아와서 은비녀를 달라 한 거부터 이상하지 않어. 소연이 년이 그 놈자식한테 부탁해서 가지러 온 거자뇨. 뭐라고?
소연이 그 여우년이 아직 거기 있다고? 그렇고 말고 얼른 사람들한테 말해야 꺼소. 소연이를 놔두면 우린 더 큰 화를 입을 거요. 소문이 퍼지기 전에 반드시 처리해야지. 달수는 그러고 동네방네 사람들에게 말을 하였습니다. 그쯤 되자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며 사방이 어두워졌지요. 마을 사람들은 횃불을 치켜들고 소연이를 찾으러 폐가로 향했습니다. 지금까지 들렸던 귀신 소동은 모두 소연이의 탓이라는 것을 알아버려서 사람들은 더욱 화가 났습니다. 이 무슨 적반하장이랍니까? 반면 소연이와 마지막으로 오붓한 시간을 보내던 엄선비는 마을로부터 오는 심상치 않은 불빛에 화들짝 놀랐습니다. 아무래도 마을 사람들이 눈치를 채서 오는 것 같았기 때문이죠. 소연낭자, 아무래도 사람들이 눈치를 챈 것 같소. 지금이라도 어서 짐을 챙겨서 도망칩시다. 저 무지랭이들한테 걸리면 어떤 꼴을 당할지 모르오. 엄선비는 소연이를 데리고 허겁지겁 폐가를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보따리 장수가 했던 말을 떠올렸죠. 월골동이라고 하였지요. 엄선비도 그 말을 지나오면서 보았는데 규모가 제법 큰 곳이고 관아도 있었습니다. 한시라도 빨리 도망쳐서 월골동의 사또나리에게 이 모든 사실을 고발하여야 했습니다. 소연이 인연? 이 간악한 거사? 거기에 숨어있는 거 다 안다? 당장 나오너라. 그래! 감히 이런 식으로 우리들을 골탕 먹여? 아주 그냥 혼쭐을 내주마! 얌전히 우리 마을에서 곱게 늙어 죽으면 될 것을 뭔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그러는 거요? 혼나볼죠? 엄선비와 소연이는 어둠 속에서 필사적으로 내달렸습니다. 온 힘을 다해 산길을 달리는데도 마을 사람들의 함성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기만 했습니다. 엄선비는 소연이의 손을 잡고 앞장섰지만 소연이는 그만 가파른 산길에서 발을 헛디뎌 그대로 앞으로 넘어졌습니다. 그 충격에 함께 무릎을 꿇고 쓰러졌지요. 소연낭자, 힘내시오. 잡혔다가는 큰일이야. 엄선비는 숨이 가빠 목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지만 이를 악물고 소연을 부축해 다시 일어섰습니다. 성난 사람들의 악다구니와 횃불 빛이 산을 가득 메웠습니다. 두 사람은 숨을 몰아쉬며 다리에 힘을 주었지만 이미 지친 몸은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그럼에도 필사적으로 도망치는 탓에 어느새 산에서 내려왔고 월골동도 흐릿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조금만 더. 월골동이 바로 앞이오. 엄선비는 소연의 손을 다시 잡고 안간힘을 다해 내달렸습니다. 둘의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고 숨소리는 거칠게 이어졌습니다. 차가운 밤바람이 얼굴을 스쳤지만 이마엔 땀이 비 오듯 흘렀습니다. 저기 불빛이 보여요. 소연이 간신히 숨을 고르며 앞을 가리켰습니다. 멀리서 희미하게 보이는 불빛이 바로 월골동이었습니다. 엄선비와 소연이는 거의 탈진할 지경에 다다랐을 때 멀리서 월골동의 포졸들이 횃불을 들고 순찰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엄선비는 급히 손을 흔들며 그들에게 달려갔습니다. 여기요. 도와주시오. 사람 살려? 포졸들은 당황한 얼굴로 둘을 바라보다가 곧 상황의 긴박함을 알아차렸습니다. 한 포졸이 사또에게 보고하겠다며 둘을 재빨리 관아로 안내했습니다. 관아에 도착하자 사또는 놀란 얼굴로 소연이와 엄선비를 맞이했습니다. 엄선비는 숨을 몰아쉬며 마을에서 있었던 일과 소연이의 억울한 사연을 소상히 털어놓았습니다. 소연낭자는 귀신이 아닙니다. 마을 사람들의 탐욕과 거짓된 소문에 의해 숨어 지낼 수밖에 없었던 것이오. 이 모든 일의 진실을 밝혀달라고 부탁드립니다. 사또는 엄선비의 긴박한 설명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곧 침묵 속에 그를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관아의 안은 무겁고 차분한 공기로 가득했고 사또는 잠시 엄선비의 말을 곱씹는 듯했습니다. 이에 엄선비는 사또의 의심 어린 시선을 느끼고 자신의 말을 믿게 할 필요가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엄선비는 곧바로 품에서 과거 시험의 유생증서를 꺼내 사또에게 내밀었습니다. 나으리, 이것은 소인이 과거를 보기 위해 발급받은 유생증서입니다. 저의 신분과 행적을 증명할 수 있는 물건이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허언이 아님을 믿어 주시길 바랍니다.
사또는 엄선비가 내민 증서를 받아들고 그가 정식으로 과거를 치르기 위해 준비된 유생임을 확인했습니다. 과연 이 증서라면 그대의 신분이 확실하군. 허튼 소리를 할 사람은 아니구려. 감히 한 여인을 거짓으로 연료로 만들다니. 이는 곧 하늘의 뜻을 거스르고 국법을 능멸하는 중죄라. 사람의 목숨과 절개를 가문의 명예를 위하여 희롱하다니. 이는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오. 사또는 그러면서 당장 바깥에 몰려온 폭도들을 진압하고 이 불의를 명명백백하게 밝혀내라고 명하였습니다. 소연이와 엄선비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요. 그렇게 한바탕 난리가 나고 나서야 엄선비의 증언이 모두 진실이었음이 밝혀졌습니다. 사또는 하마터면 거짓으로 연료로 조정에 보고하였다가 큰 책임을 물을 수 있던 것을 엄선비의 용기로 그 사고를 방지하였으니 크게 치하하며 한양까지 타고 갈 말을 한 필 빌려주었습니다. 엄선비는 그렇게 사또가 내준 말을 타고 한달음에 한양으로 달려가서 무사히 과거를 볼 수 있었답니다. 소연이는 월골동에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아서 엄선비를 기다렸지요. 이윽고 시간이 흘러 엄선비는 과거에 당당히 장원 급제하여 월골동으로 돌아왔습니다. 엄선비가 돌아오자 소연이는 환한 미소로 맞이했습니다. 두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쫓길 일도 숨겨야 할 비밀도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두 사람은 혼례를 올리고 부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둘은 죽는 날 검은 머리가 팥뿌리게 될 때까지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옛말에 결리망이라 하여 눈앞의 이익을 보면 탐내어 의리를 저버린다고 하죠. 죄 없는 소연이를 연료를 만들기 위해 혈안이 되었던 마을 사람들은 결국 벌을 받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우리들은 당장 눈앞의 이익을 탐하여 악행을 저지르지 말도록 해야겠습니다. 우리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재미를 선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재미있는 영상도 많으니 즐겁게 봐주세요. 그럼 여러분 모두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세요.